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을 공약하고 100조 원 보상 지원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전방 부대를 찾아가 군 장병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메타버스 추진단장이자 국회 국토위 소속인 천준우 의원과 함께 메타버스 기획 의도와 홍보 전략,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행보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1주택자 등의 세액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을 우려했는데요.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목요일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올해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상승하고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당정은 1주택자 등의 세금 경감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서 증가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세부담 상한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와 공정시장가의 비율 조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것이냐며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표를 얻겠다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뒤집으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극한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 사전 보상,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피해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사전 보상 등을 약속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 하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가게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기 내 연간 50조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제외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대료 부담 완화,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조 원,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본인들이 당선된 후에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여야 후보 가족을 둘러싼 정쟁 국면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하자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고려해 보육 정책과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과 육아, 보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저녁 7시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초등돌봄 국가 책임제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 통합, 유치원과 보육 통합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윤 후보는 군 장병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윤 후보는 백골 부대는 최일선에서 북의 도발을 저지한 신화 부대라고 강조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철원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산간 지역 의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선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사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추가 사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소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가족 논란이 일면서 양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데 국민들이 필요해한다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네거티브를 지양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은 잠정 보류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혼탁전으로 흐른된 민주당 책임이 상당하다며 현 정부 실정을 네거티브로 돌파하려 한다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가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철학과 진영을 확장해야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며 영입 배경을 밝혔는데 과거 신 대표와 페미니즘 논쟁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 정체성과 위배되는 발언을 한다면 제지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동결, 양도세 감면 추진 등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검찰과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국민 통합을 위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대북 경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의장은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 유지와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군 지원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기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제6보병사단을 찾았습니다. 야전 상의와 MP 완장을 착용한 박 의장은
중부전선을 수호 중인 6사단 청성 전망대를 둘러보고 대북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 주행과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 차량과 K2 소총이 달린 조준사격 드론 등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 전투 시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속 시범 획득 사업들로 직접 조작에도 참여한 박 의장은 이러한 든든한 국방력이 평화와 경제 발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용자에 의한 원격 사격과 원격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 후미에는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또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청성부대는 여러분들의 최신 무기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이 잘 어울려져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위로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어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로부터 경계 현황을 보고받고 군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 소초에 들러 생활관과 전방 감시실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계시는 동안에 보람 있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GOP 철책선 순찰로를 따라 걸어 이동하면서 최전선 접전 지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 명대가 무너지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거라는 게 통계청의 예상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국회 이명수 서범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여건 제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2,300여 명인데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작년에 처음 나타났는데 통계청은 207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 연령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0명 중 4, 5명꼴이 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와 교육과 같은 생활 환경이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다음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출산율은 회복하는 것은 OECD 국가의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집값 상승도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집값이 매번 뛰는데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방대학과 기업은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의료 등 기본 생활 인프라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도시로 일자리가 모이고 있고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또 모이고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 문화의 기회가 융복합된 공간이 대도시에서 생긴다라면은 실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가? 그런 산업 생태계를 위한 그릇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이에 비수도권에도 메타버스와 디지털 산업 등에 필요한 융복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층들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다시 정주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양도세라든지 오히려 뭐 그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가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해 내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 동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지역에 사는 세대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경제계 반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장을 만나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심각한 현재 상황엔 맞지 않아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메시를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석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관련 메시가 있을 경우 대변인실과 연결 통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의 배우자 전담팀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가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에 가능한 곳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모듈형 중증 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의혹,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또 배우자 의혹이 그야말로 이제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아들 또 윤석열 후보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여야가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총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어서 네. 새로운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후보나 선대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 또 반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이제 먼저 제기가 된 상태였고 여기서 이제 지난주 중후반부터는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등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는데 먼저 이 후보 아들 의혹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건 이제 먼저 의혹이 제기된 건 아들, 네. 장남이 의혹인데 도박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 네.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 빠르게 인정하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어서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후기 글을 올린 게 나온 건데요.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게 정확한지 어딘이거든요.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제 곤혹스러운 이제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또 나온 게 증여 의혹이 또 불거졌어요. 네, 한 인터넷 매체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공직자 재산을 토대로 신고한 재산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 네. 장남의 예금이 2019년에는 약 87만 원이었는데 네. 이듬해인 2020년에 5,004만 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이제 도박 자금 추적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보태서 논평을 내면서 장남 이 씨의 2년간 예금은 5,030만 원이 늘었고 또 채무도 1,152만 원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채무 변제까지 합치면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재산 증가가 발생했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에게는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 맞다. 이 후보가 2019년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했고 네. 또 이듬해 2020년 재산 신고에도 반영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의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니까요. 어제 이 후보가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니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게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가 성인일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네.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 된 겁니다. 해명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또 다른 출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을 또 정리해 볼까요? 이력서에 허위 이력 기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비상근 이제 이사 를 재직했느냐 여부가 있고요. 네. 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대상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윤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이제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니까 윤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논란이 일단락 되느냐 싶었는데 네. 또 다른 의혹이 이제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그 과거 이제 수원여대 안양대 강사 지원 이력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기재했던 미국 뉴욕대 이제 그 NYU 연수 경력이 또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18개 허위 경력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이제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이제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제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김 씨가 다닌 서울대 지도자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다시 반박을 하는데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은 정식 학력으로 볼 수 없는 견학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정식 학력으로 썼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공세를 또 이어가면서 삼성플라자 전시 허위 위력 의혹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당시 이제 전시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인데 네. 윤석열 후보도 이에 대해서 어제 발언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네, 두 후보의 이제 대응 전략이 대응 행보에 이제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들 논란이 터지고 곧바로 이제 사과 해명을 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동안 행보를 보면 해명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래서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떠나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후보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처벌을 받아야 되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뭐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런 발언들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선을 그으면서 조국 사태 때와는 대응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명확하게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사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래서 처음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윤 후보의 그 대응을 보면 해명하고 반박하고 여기가 더 사과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사과를 하고 이제 고개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또 여기다가 윤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과까지 명확하게 잘못을 했다, 뭐 불법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또 두 후보의 대응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90년생 페미니스트 영입입니다.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속기구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신 대표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2018년 지방선거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한 바가 있는데요. 진보 진영의 인사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각을 세웠고 이준석 대표와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서 논쟁을 벌여왔던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환영식에서 정당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결론이 도출돼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며 신 대표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당 내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 꿈에서 잡탕밥이라면서 쓴소리를 냈고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가볍게 보는 선대의 시선이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 역시도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요술에 넘어간 자기 부정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비판했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페미니스트 신지혜에게 표를 줬던 여성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지혜 대표, 정치권에서 2030 세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인데요.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 행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 신 대표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는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얻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제3지대의 틈새 공략입니다. 계속되는 가족 리스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제3지대를 내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어제 새로운 물결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들의 도덕성 우위를 강조하며 틈새 공략에 나섰습니다. 양당 후보들을 겨냥 도덕성 검증을 아예 빼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라고 싸잡아서 비판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자신과 가족 문제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각 후보들의 자격 그리고 비전, 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선택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이제 본인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대통령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안 받겠다면은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신당 창당과 함께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후보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김 후보는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도 제거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 문제, 가족 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결은 부패를 쓸어버리는 물결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꾸는 물결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에 안철수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후보 합동 검증위 설치를 제안했는데요. 도덕성 평가를 내건 제3지대 후보들의 틈새 공략 작전, 양강 구도의 대선 레이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파격 영입하면서 2030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 반전 카드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를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깜짝 영입 소식이 이제 오늘 들려왔는데요.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 텐트에 전격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여의도 가가 좀 오늘 술렁였는데, 왜냐하면 그 신 대표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 각을 세워왔기 때문인데요. 신 대표 영입 과정과 당내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반문 빅텐트를 지금 치고자 하는 선거 전략을 좀 취하는 걸로 보여져서요. 네. 그 새시대위원회라는 이제 선대위 외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께서 신지혜 대표를 영입을 한 것입니다. 신지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페미니즘 운동에 몰입을 했던 분이시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과는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인 것이 사실이고요. 보수 내에서도 이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젠더 문제를 좀 부각시키면서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혹시라도 잡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지금 신지혜 대표를 영입한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표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신지혜 대표 영입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의 그 등판으로 사실 좀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인사는 조금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 선대위 비공개 회의장 안에서 문 밖으로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이런 내용인데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정리 여부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그 선대위는 지금 조직을 굉장히 크게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선대위는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하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공보단장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약간 항명을 한 듯한 약간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말만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갈등이 촉발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뽑힌 당대표에 대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고요. 선대위라는 그런 조직의 체계를 또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청년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2030 세대들에게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요. 오늘 그 신지혜 대표 영입과 조수진 공보단장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코 우리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당내에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외부에서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 씨가 꼭 등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고요. 이제 그 세금도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그 논란 그 자체보다는 논란에 대처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관련해서 했던 사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국민들께 그런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측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끝까지 그 배우자가 등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보여지고요. 조금 더 그 좋은 틀을 잡아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사실을 아뢰는 모습으로 등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 민심 탐방 프로젝트 메타버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이 후보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대위 메타버스 추진 단장이자 국회 국토위 소속인 천준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월에 출연하셨었죠? 네네. 네네. 연말에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추진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관련 아이디어와 동선까지 전부 직접 챙기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와 포인트를 잡고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계신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네.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지역에 가서 장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손도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을 곳곳을 좀 구석구석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만 뵈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약간 소외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좀 브랜드도 하나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메타버스라는 기획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 여정에 계속 동행을 하셨을 텐데요. 이 솔직하게 지역 민심이 어땠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도 있었을 테지만 쓴소리도 있었죠. 뭐 지지와 응원의 말씀도 많이 계셨지만 네. 따끔한 회초리의 말씀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셨던 만큼 실망도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번 잘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감을 또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다니면서 95세가 된 어르신인데 네. 시장에 나와서 토란을 팔고 계셨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우리처럼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제발 좀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후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울컥하시기도 이제 하셨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장면을 느끼시면서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민심을 청취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이제 기획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거 칭찬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그 메타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처음에는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고 메타버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반응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가 서울 중심으로 막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 중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지방을 내려가는 것은 2등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요.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 아니냐. 그리고 곳곳에 가서 현장에서 국민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신 결단을 내리고 추진사를 밝혀서 이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 메타버스에 그래서 대해서. 실제로 다니시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정치적인 감각, 판단 이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동안의 거대한 민주당에 본인이 함몰되어 갔던 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그만큼 민주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라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이제 하셨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선대위를 새롭게 개편하는 일도 이뤄내셨죠.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야심차게 밝히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도 하시고 큰절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그 공간을 충분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잘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또 이게 우리 지지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메타버스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지지율이 반등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들도 함께 좀 발휘가 되고 있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잠시 멈춰섰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멈춰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메타버스 빈자리를 채울 만한 전략을 현재 논의 중입니까? 일단 방역 상황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최근에 악화된 상황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흐름에 동참해야 하고 선도적으로 또 이제 좀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계획했던 메타버스 일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1월 정도에 다시 좀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은 조금 바꿔서 군중의 집결이라든가 이것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소의 그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올 거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다시 시동을 기대합니다. 걸 때가 돌아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초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초요. 알겠습니다. 국토위원이시니까 이제 관련 이야기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 행보를 이제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반대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지난주 그 뜻을 정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정책은 이념의 기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의 목표와 목적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만고불변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가 현재 매물의 출회 효과, 사실상의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금리가 인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중과가 돼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과거와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하되 6개월은 전액,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분의 3 지점에서 팔면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중과 유예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번에 좀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지만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적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매물을 좀 출회시켜서 시장에 사실상 공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점마다 이제 그 중과가 좀 차등화되는 그런 안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시가 전면 재검토 또 이 부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 정부는 공시가를 이제 그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면 재검토 카드를 또 이제 들었습니다. 당정에서 이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의 이제 공시 가격도 인상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그대로 발표가 되면 많은 국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한 6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보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장학금을 선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시 가격이 그 선정 기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인상됨으로써 그런 게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삶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현재 요청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에 맞게끔 제도를 좀 보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과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충격을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삶에 받게 되고 있고 그게 68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부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 안에서도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또 부동산 세금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 후보보다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을 넘어서 양도세 절반 깎기,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이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더 사서 모으고 그걸로서 더 많은 차익을 걷고 수익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과세를 해서 일정하게 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종부세 도입의 취지입니다. 근데 무조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고 그것은 좀 묻지마 세금 깎기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국민의 불편들을 완화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가 이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에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혼인으로 새로운 일시적인 집으로 또 이사를 가면서 네.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됐는데 네.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종부세 과세 지점이 넘어서니까 종부세 부과를 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는 그런 경우에 양도세를 완화해 줍니다. 네. 종부세도 이런 경우는 완화해 주는 게 맞고 협동조합 주택이라든가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방식의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무주택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공동체 생활의 연장으로서 네. 주택을 같이 이렇게 구매해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이 협동조합도 종부세 중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법인에 의한 취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이런 비영리의 협동적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정들은 꼭 필요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또 화제를 좀 다른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 또 지금 2개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양강 두 후보 모두 이제 가족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또 두 후보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과거보다 우리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정보가 훨씬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에 관련된 문제가 발표가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온당하게 봐드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을 갖는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딘가 시원치 않습니다. 뭘 사과할 건지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인정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 그분이 검사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허위 경력을 문제 삼아서 압수수색도 하고 잔인하게 수사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 가족에게는 사실은 물렁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중잣대. 그것이 네. 윤석열 씨가 말하는 공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 투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또 대선 필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예정인지 묻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도 어쨌든 그 취지는 현장에 가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겠다라는 것인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도 좀 더 새로운 방식,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국민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의 쓴소리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아들이기 위한 고민, 노력 멈출 수 없고 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올 한해 마무리와 신년 맞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들어보고요.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올 한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했고 네. 많이 힘든 면이 있었지만 이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자부심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만큼 고통받고 힘든 우리 국민들의 이것을 국가가 좀 나눠주기에 더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예를 들면 자영업 이런 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계신데 좀 더 과감하고 전면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메타버스 기획 의도와 홍보 전략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메타버스 추진단장인 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 1도,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